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하루 종일 공부만 했으니까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성공의 통로라는 게 되게 획일적이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도 내려놓기는 쉽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려웠죠. 정말 놀랍게도 퇴사할 때 주변 동료 변호사님들, 선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들었던 말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의 사람 산책 김재훈입니다.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 남부러울 것 없는 스펙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려놓음 자체는 어떤 과정이었을까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원 통역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법시험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져가는 단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 최연소 사법시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해 본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너무 옛날 일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가물가물하지만 그때는 저도 멋모르고 그 길로 간 거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좀 대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그렇게 내적 동기 없이 무언가를 이악 물고 죽을 똥살똥 공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나름의 그 악으로 깡으로 이제 열심히 그때 제가 해준 덕분에 또 이런 영광스러운 채널에까지 아직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감사한 마음이죠. 정확히 태어난 지 몇 년, 몇 개월 만에 합격하신 건가요? 제가 92년 3월생인데 2012년 6월에 합격했으니까 만 20살이 맞고요. 그 배경을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저의 학업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조기 입학을 시키셨어요. 그런 바람에 다른 최연소들보다도 대학교 3학년 합격 기준으로 한 살 더 어려서 영광스럽게 그런 타이틀을 누리게 되었네요. 어떻게 공부하셨냐는 얘기를 수도 없이 질문을 받으셨을 걸 알기에 이런 질문 드리기조차 좀 송구합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되게 간절했던 것 같고 저도 타고나기를 좀 성취욕이 많은 사람이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이런 직업은 가져야 좋다고 하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된 거였고요. 그 당시에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더라면 그 길을 택했겠지만 저도 아무 생각이 없는 마당에 먹고 살아야겠고 또 서울대 왔는데 뭔가 번듯한 직업은 가져야겠으니까 일단 시작한 김에 무조건 합격하자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쉬는 거는 생각도 못했고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붙어야겠다. 그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짓을 2년, 3년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돼서 빨리 붙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지연시킬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합격의 기쁨의 가장 큰 원인은 해방감이었군요. 그쵸.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살면서 기뻐서 울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오열을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연히 기쁨도 있었겠지만 전 말씀하신 해방감, 안도감,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합격 소식을 알게 된 그 순간에 제가 걷잡을 수 없이 많이 눈물이 났었습니다. 어린 시절 혹은 청소년기는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 그때는 조금 슬프지만 별 추억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이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자랐던 것 같고 워낙에 성공의 통로라는 게 되게 획일적이었던 시대였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공부가 중요한지. 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공부를 일단 잘해두면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말이었거든요. 당장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 공부를 잘해두면 나중에 원하는 게 생겼을 때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사람은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최대한 좋은 대학을 가고 봐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너무 거의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는 내재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는 학창 시절은 거의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밥 먹고 방에 들어가고 학교에서도 당연히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막 11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냥 정말 성실하게 공부를 많이 하는 아이였고 그때는 딱히 그래서 힘든지도 몰랐어요. 그 인생이 그런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목표가 있고 시한이 있잖아요. 어쨌든 고3 끝나면 이제 해방이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묵묵하게 그렇게 공부하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시절을 후회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후회는 아니죠. 굳이 따지자면 약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 안타까움은 어린 저로서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고 시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요새는 저희 애들 어린이집에서 가르치는 것만 봐도 되게 많이 다양한 직업군에 노출시켜주고 각 아이의 적성과 기질을 파악하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데 그런 게 없었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한 거는 후회가 없는데 저의 자녀들에게 꼭 그걸 권장하느냐 하면 저는 절대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저는 잘 풀린 것 같거든요. 그나마 엄마 말 잘 듣고 잘 공부를 해서
그래서 운 좋게 합격을 해서 그 뒤에 약간의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제가 원하는 길을 찾아서 지금은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못될 여지가 많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수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길로 푸시를 하는 거는 너무나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그냥 차라리 처음부터 최대한 기질을 잘 파악하고 본인에게 선택권을 좀 많이 주는 방향으로 해서 뭐가 됐든 본인이 시행착오를 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스스로 찾아가게 하는 게 훨씬 더 성공 가능성이 궁극적으로 높은 방법이 아닌가, 현재로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가 정한 그 길을 운 좋게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어쨌든 무한 노력을 하면서 따라오셨고 그 길의 정점까지 가셨는데,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게 엇길로 쉽지 않죠. 나가거나 맞아요. 도태되거나. 저도 정말 운과 뭐 멘탈도 정말 간신히 버텨준 거지, 조금만 더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를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치화시킬 수는 없지만 1cm만 빗나가도 이 길이 아니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격가지에서 고꾸라진 청춘들은 아직도 그 좌절감과 실패감을 또 가슴에 안고 살 테니, 어쨌든 이 사회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 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유연해져서 다행이다 싶기도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전국 수석, 뭐 그때만 해도 예비고사 학력고사 전국 수석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으니까요. 그놈의 수석, 그놈의 최연소,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유독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그 시절에는 또 유독 수석이 뭐 이과 하나 문과 하나 뭐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하셨어요, 뭐 이런 질문 꼭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VJ 특공대 나간 적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12시간씩 했다 정도로 제가 답변을 하고, 정말 많이 한 날은 제가 16시간인가 17시간을 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하루 17시간씩 공부를 했다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근데 가물가물하지만 특히 뭐 시험 막바지에는 아예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그냥 밥도 정말 간단하게 데워 먹거나 뭐 차려주시는 거 먹고 하루 종일 공부만 했으니까 최소 12시간은 한 날들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걸 버텨내신 게 대단해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정말 죽을 똥 살 똥.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법시험이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 있잖아요. 그런데 1차 시험 끝나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조건 가서 나는 2차 시험을 내일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니까 저기 신림로 고시청에 방을 미리 구해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치기도 전에. 그랬더니 부모님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거 한 번에 붙는 시험이 아닌데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저는 그 상상을 하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시나리오를 그냥 머릿속에서 애초에 푸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행히 안 떨어져가지고 이제 잘 풀린 건데, 그때 떨어졌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부모님도 조금 황당하셨겠네요. 3학년 때 첫 시험 보러 가는데 방구에 방을 미리 구해놓으라 그러니. 나 2차 합격을 본다 전제했고 뭐 이러고 있으니,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을 했으니까 부모님도 아마 감사하기도 하면서 얘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닐까 걱정도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셨겠죠. 그래도 일단 합격이 너무나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도 이 딸이 1년을 더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큰 기쁨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사실 사법고시 2차 같은 경우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많은 걸 기억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읽어야 할 분량도 꽤 많잖아요. 비법, 요령 뭐 이런 게 있으셨어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좀 머리가 팽팽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황당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동차 합격이라고 하거든요. 1차, 2차를 같은 해에 붙는 거. 장점을 찾자면 1차 시험이 기본법이 들어가는데 그 기본법의 지식이 쌩쌩한 상태에서, 즉 1차 시험을 본 지 4달 만에 2차 시험을 보니까 물론 추가로 4법을 공부해야 된다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지만 적어도 앞에 3법이 기억에 많이 남아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추가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효율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책과 삶의 채널에 좀 부합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 제가 어릴 때 독서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게 기본적인 어떤 문해력이랄까, 정말 어려운 글을 읽어내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험적으로 암기를 하고 극단적으로 어려운 내용을 막 기억해내고 풀이해내고 하는 거는 그냥 도끼였던 것 같아요. 이악 물고 붙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다. 그 정도의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사실 20년 3개월 만에 합격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꼬리표가 하나 붙은 거예요. 최연소 사법시험 합격자. 연수원에서도 그렇고 어딜 가든 최연소라는 그 이름을 갖고 가셨을 텐데, 결국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변호사 생활까지 하십니다. 성공의 정점, 흔히 말하는 그 연배에 이룰 수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셨을 때 기분은 어떠셨을까? 너무 좋죠. 아니 24살에 우리나라 문과에서 제일 좋다는 직장에 들어가는데 누가 기분이 안 좋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뿌듯하고 그다음에 주어진 여건도 너무나 훌륭하잖아요. 일단 경제적인 보상도 훌륭하고 사회적 지위도 주변에서 보는 눈 그다음에 24살에 입사했는데 방이 주어지는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있겠어요. 과분하게 비서님도 계시고 외부적으로 정말 훌륭한 직장이고 실제로 같이 일하는 분들도 굉장히 똑똑하고 인품도 좋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되게 좋은 점들이 많이 생각나거든요. 첫 직장으로도 너무 좋았고 빡세지만 그만큼 보상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속 가능했냐를 따지자면 결국은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일이냐라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애초에 제가 뭐 그렇게까지 내가 법조인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진로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그때는 가장 크게 힘든 건 뭐였냐면 저는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볼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옵션은 내 눈앞에 유일하게 문과에서는 그냥 법조인이 원탑이라고 여겨졌고 그냥 내 눈앞에는 법조인의 길밖에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나는 어떡하지라는 그 패닉이 너무 컸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만약에 다른 여러 가지 뭐 사실 이런 방송에도 나와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통역도 해보고 이런 걸 겪고 나서 새로이 판단을 했을 때는 또 나름 법조인이랑 맞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스스로 다 겪어보고 주도적인 자의적인 판단으로 법조인을 선택하는 거랑 그것도 모른 채 넌 일단 이 길이야 라고 해서 그것만 해보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있는지조차 모른 채로 그 길을 가야만 할 때 막막함이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주어지는 것과 내가 선택한 것은 다른 거죠. 그래도 내려놓기는 쉽지 않으셨어요. 너무 어려웠죠. 처음에는 그냥 막막하게 회사를 다녔죠. 어쩌겠어요. 지금 내가 최연소 합격을 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에 왔고 살면서 해본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나가겠죠. 근데 그냥 힘들다 하면서 어떡하지? 이거 계속 이러면서 살다가 어느 날 정말 우연히 통역사님을 모시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너무 멋있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거예요. 갑자기 제가 하루아침에 또 통역사가 될 수는 없으니까 저런 게 있는지 나는 왜 몰랐을까?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나는 꼭 통역사 해봐야겠다. 그 정도로 되게 슬픈 마음으로 일단락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또 우연한 계기로 운 좋게 둘째를 낳고 국내 연수 기간이 주어지면서 통번역 대학원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집 근처에 통번역 대학원 입시학원이 있구나. 마침 그 연수 기간 내에 입시 시험도 있구나. 아 이거 내가 한번 시험 죽도록 공부해서 돼보면 그쪽으로 간 길이 열릴 수도 있겠다. 그걸 딱 알게 되고 제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때 6개월 동안 사법시험에 거의 비할 만큼 아기 낳자마자 조리원에서 영어학원 등록하고 수유해가면서 단어 외우고 저는 그게 행복했거든요. 아, 심지어. 물론 시험에 대한 이제 압박이 있으니까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사시 준비할 재밌었어요. 때랑은 달랐다는 너무 거. 다르고 아무도 시키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몰랐어요. 저희 남편만 알고 뭐 부모님이고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내 마음속에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그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고 통역도 입시학원 처음 갔는데 다들 입시학원 첫날 가면 너무 긴장해서 근육통이 걸린다 하거든요. 근데 전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공부는 정말 내가 적어도 적성에 근접한 공부구나라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 스토리들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회사를 박차고 나갈 법한 동기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용기가 안 나고 너무 좋은 울타리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차마 입학을 못하고 원래는 11월에 합격하고 이듬해 3월에 퇴사한 채로 입학을 했어야 되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정말 1년 동안 내가 더 이상 후회가 없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해보자. 그 대신에 내년에는 나는 꼭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일 고민했습니다. 매일 퇴근하면서 이 좋은 직장 아니야 내 꿈을 찾아야 돼. 그 고민을 매일 하고 나니까 적어도 한 가지 확실해진 게 그때 그거 한번 왜 못 해봤을까? 30대 초반인데 할 때 그 후에 어느 게 더 클까를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선택을 했고 지금까지도 정말 후회는 1도 없고요.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선택을 해본 건 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너무너무 귀한 경험이고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공과도를 달리다가 중도에 노선을 갈아타신 거예요. 뭐 통역사도 훌륭하고 변호사도 훌륭한데 일단 내가 좋아하느냐 아니면 주변의 시선에 의해서 선택한 직업이냐의 차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배낭여행도 서유럽 가기로 했다가 경유지에서 남유럽으로 갈아타도 후회 아닌 후회, 아쉬움 아닌 아쉬움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행도 그럴진데 인생은 오죽하겠어요. 그래도 일말의 아쉬움이 있으실까요? 네, 그걸 겪어봤잖아요. 8년 동안 겪어봤으니까 서유럽을 가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겪을 만큼 겪었는데 뭔가 내가 거기서 이 정도의 동기로는 쭉 행복하고 보람차게
직장 생활을 하기는 어렵겠다라는 게 아마 충분히 느껴질 만한 기간이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이나 고민을 해야 하긴 했지만 그걸 다 종합하면 아니라는 거는 좀 분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돌아갈 수는 있지만 그 당시로서 제가 그냥 거기서 이렇게 좋아하는 새로운 공부와 직역이 있다는 걸 알고서도 그거를 건드려 보지도 않고 여기에 계속 있기에는 불행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경유지에서 만난 남유럽 갔다 온 사람의 남유럽에 대한 그 찬사를 포기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갔다가 정 안 되면 오면 되니까라는 생각이 사실 있기도 했으니까 또 그런 선택이 가능했던 거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배부른 소리라는 댓글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도 인정을 합니다. 배부른 소리일 수 있죠. 두 번째 길도 일찍 얻어내셨으니까요. 오늘 통역사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인생은 누구나 나만의 궤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자기가 갖고 태어난 행복한 일이 있어서 그 일을 찾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 같은데 지금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찾으라고 기회를 줘야 되는 걸까요? 뭐 이를테면 부모나 선생님이나? 근데 부모나 선생님이 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주 어릴 때 뭐 장래희망 하면 그냥 멋진 것을 다들 적어냈던 것 같거든요. 과학자, 대통령. 그게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장래희망이라 하면 사람은 각자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그 과정에서 돈을 벌어야 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나의 장래희망이라는 인식이 저는 정말 없었어요. 어린 시절 내내. 그런 걸 심어주는 거는 정말 어릴 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확실히 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아주 어릴 때 그런 기본적인 개념 형성에 대한 역할은 있을 것 같고요. 그걸 넘어서서라도 만약에 뭐 그런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성인이 돼서도 계속 모색을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일단 이것저것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분명히 하다 보면 뭔가는 내가 이거는 남들은 잘하는데 난 유난히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일도 있을 거고 이거는 남들보다 내가 뭔가 조금 더 잘하고 덜 스트레스 받는다는 일이 살다 보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로펌 변호사 업무가 정말 다양한데 골머리 앓는 일이 많아요. 방대한 걸 읽고 논리를 짜내고 막 상대방을 반박하고 뭐 구조를 짜고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막 너무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번역 리뷰라고 번역팀에서 번역해온 거 그냥 이제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확성을 확인하고 나가는데 그거는 사실 대부분의 동기들이나 주변 변호사님들 싫어했어요. 너무 단순 반복적이고 지겹고 막 몇십 페이지씩 영어랑 한국어랑 놓고 번역팀에서 이미 잘해주신 걸 봐야 되는데 전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거는 누구보다 제가 빨리 하고 쉽게 했어요. 그런 것들이 비록 제가 원해서 간 직역이 아닐지라도 이런 건 나는 괜찮네. 단순 반복적이고 비슷한 게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나는 남들보다 할만하네 라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레이더를 켜고 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주니까 하는구나 이렇게라기보다는 무슨 일에 부닥치게 되더라도 내가 이걸 좋아하나? 내가 이게 재밌나? 너무 힘든가? 이런 건 나랑 안 맞는구나. 이런 내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쌓으려는 레이더를 좀 켜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뭔가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데이터가 점점 더 쌓이면서 그 길이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른 직업의 세계를 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다른 직업을 혹은 내 희망 직업을 좀 경험할 기회? 하다못해 대학교 때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말씀하신 것도 너무 유효한데 저는 어쨌든 아나운서님도 그 지난한 디테일을 다 모른 채로 난 너무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는 꿈으로 들어갔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난 적어도 아나운서라는 저 멋진 뭐 겉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거라도 확고하면 거기 수반되는 것들이 뭐 나랑 정말 안 맞으면 나중에 나오면 되는 건데 웬만하면 버틸 수 있게 되고 또 단련이 되는 것 같은데 애초에 나는 변호사가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는데 들어갔는데 변호사 일이 막 골머리 앓고 막 밤새고 이러면 정말 못 버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다양한 직업을 탐방해 볼 기회가 실질적으로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또 그거는 정말 그 일을 해봐야지 되는 영역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직업의 완성된 모습이라도 정말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있어도 사실은 반은 성공이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꿈만 꿀 수 있어. 그쵸. 근데 그런 꿈도 없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제가 정말 놀랍게도 퇴사할 때 주변 동료 변호사님들, 뭐 선후배 변호사님들한테 들었던 말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하는 걸 찾아내 부럽다라는 반응도 많았어요. 나는
아직도 내가 진짜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좋아한다는 거는 그 직업의 모든 단점까지 감내할 용기를 의미하기보다는 그냥 난 뭐가 정말 해보고 싶다. 그 정도라도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월드비전 홍보대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월드비전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운데 꽤 상당수가 국내 유명 직업인 출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딱 월드비전이라는 녹서 멋있는 이상을 보고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결국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 그래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내서 아무래도 급여는 적을 수 있고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정말 재밌는 일을 한다라는 그 기쁨 속에 미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디테일에서 오는 모든 직업이 다 더러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힘든 부분들 견딜 수 있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통역사 일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1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 1시간 속에 그걸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고 배경 지식 쌓고 평소에 영어 공부하고 그 1시간 중에서도 정말 너무나 어려운 뭐 연사를 만날 때도 있고 도저히 내가 영어를 할 줄 알고 한국말 할 줄 아는데도 저 사람의 인도 영어를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으면 어떡해요. 뭐 지어내야죠. 그럴 때도 있고 뭐 또 아무래도 저는 변호사 일을 하고 왔다 보니까 대우도 뭐 이런 대우 같은 게 뭐 직업의 행복을 당연히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변호사일 땐 정말 다들 이제 변호사님 이렇게 존중을 하는데 덜 그런 상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은 모든 직업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꿈꾸고 있는 10대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겠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주변에서 아무리 뭐가 좋다 내가 볼 때 너가 어떻다라는 걸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주변에서 뭐가 좋다더라 라는 절대로 결정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했을 때 행복하고 뭘 했을 때 힘든가를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어떤 공부를 하든 간에 생각을 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마인드로 좋아하는 걸 찾았을 때 일단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 정 안 되면 다른 길을 찾자라는 마인드로 부딪혀보면 분명히 내가 좋아하는 길에 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에 공감하는 10대, 20대들은 꽤 있을 텐데 사실 더 중요한 건 40대, 50대 부모님들에게 조언을 좀 해주셔야 돼요. 저는 부모님이 생각이 자녀분들의 생각이랑 다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모님은 아무래도 내가 너보단 잘 안다. 그 생각이 오히려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은 아무리 잘 알아도 자녀만큼 잘 알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좀 믿고 맡겨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는 돼요. 자식을 키워보니까 정말 못 믿었고 얘가 이 길도 나가면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따져보면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렇게 못 믿어 하셨겠지만 나라는 사람은 결국은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이거든요. 그거를 알아주시고 상기를 해서 얘는 냅둬도 어쨌든 지 인생을 잘 살고 싶은 생각이 있겠구나. 어떻게든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믿음을 가지고 내버려 주시는 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내버려 두는 게 결코 방치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제가 저희 집 아이보다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 취업시장은 제가 많이 알지만 2020년대 취업시장은 제가 턱없이 부족하게 모르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선 자녀의 의견 존중해주면서 자녀의 의사결정에 박수를 보내주는 게 또 묵묵히 지원하고 기다려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그 한 가지만 더 하자면 부모님으로서는 당연히 최적의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자녀를 위해서 인도를 해주는 게 그 생각도 맞지만 결국은 사람이 살다 보면 지름길로만 갈 수는 없는 거고 자기가 지름길이 아닌 곳, 뭐 벽돌에도 부딪혀보고 돌밭도 굴러봐야지 거기서 얻는 게 진정한 자기의 얻음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하겠지만 어떻게든 잘 해내겠지라는 마음으로 엇나간다고 보이는 것도 그냥 일단은 지켜봐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으로 비유하기도 하죠. 저희는 지금 박지원의 인생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라는 책의 챕터 1은 그렇다 치고 챕터 2, 챕터 3 정도는 지금 줄거리를 얘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실제로 제가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책을 이제 올해 초에 출간을 했는데 앞으로도 저는 일단 진로가 정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제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생각을 하면서 살 예정이고 적어도 예전보다 더 희망적인 거는 처음 이 선택을 한 거 너무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 정말 못 나올 것 같았던 울타리 정말 좋은 직장을 나와 보니까 뭐 별일 없구나 그런 용기가 약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제 마음이 가는 대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어떤 판단을 하든지 주관적으로 나라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희망적이고요. 앞으로 일단은 잘하는 통역사가 되고 싶긴 해요. 모르죠. 또 뭐 AI 말도 많고 뭐 대체가 되면 그때 가서 또 모색을 해봐야겠지만 큰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겠다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AI 때문에 어떤 직업이 사라져도 그 직업의 상위 10%는 남는다고. 그 상위 10%가 될 수 있을지가 이게 또 문제인데 더 부담이 맞습니다. 되겠군요. 근데 되고 싶어요. 어쨌든 책 제목 이제 1등을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그 선언은 1등만이 할 수 있는 선언인데 1등을 꿈꾸는 혹은 1등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는 친구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사실 그만두기로 했다는 건 좀 어그로를 잘 끌어서 책을 팔아보고자 하는 그런 제목이기도 하지만 제가 정말 원하는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싶거든요. 그만두기로 했다라는 거는 남이 시킨 저 1등 해, 사법고시 1등 해, 뭐 서울대 가. 그 1등은 이제 저는 정말 그만둘 준비가 되어 있지만 통역사로서 1등은 저도 너무 해보고 싶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든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1등을 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선택의 과정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택해야 되겠다는 생각했고요. 설령 이 선택이 누가 보기에는 왜 그걸 선택했어 하더라도 내가 선택한 걸 성공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죠. 뭐 그러면 우리 인생이 훨씬 행복하지 않을까. 오늘 통역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힘들고 불편하실 텐데 긴 얘기 소중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인생 경험담이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또 도전이 됐을 겁니다. 그 도전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응원해드리면서 박지원 통역사님 건강한 출산을 기원하며 보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한번 일단 움직여 보시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걸 증명해 주는 사람들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요. 저희 책과 삶도 응원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